안녕하세요. 주은영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인사노무 관리 과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복습 잘 진행하셨죠? 지난번에는 인사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직무 파트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한 80% 정도 출제가 되는 기능 파트에 대한 첫 번째 내용, 확보 관리의 부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예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그 문장들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직무 정보 수집 방법과 그렇게 직무 분석을 할 때의 오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통해서 알아봤던 직무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무평가라는 것은 한 기업 내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직무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직무급 확립에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이라기보다는 연차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그런 연공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떠한 직무들이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고 있어서 직무급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중요한 직무는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사실상 인사노무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노무사님들 중에서 이런 직무급에 대한 임금 관리 방식이라든지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대두가 되는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동일노동,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을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많이 받고 좀 덜 중요한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의 차이가 좀 있는 듯 임금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런 직무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직무 평가를 진행을 한다. 다음으로 인력 확보 및 인력 배치의 합리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적합한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인력 개발의 합리성 제고가 있는데 직무 요건과 직무 가치에 따른 교육 훈련 및 경력 개발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어떠한 직무인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인사관리 파트에서도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체 교섭의 기초 자료로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도를 알면은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연봉을 높이는 데에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이 있다라는 점. 다음으로 이렇게 직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분점유라고 저는 두 문자를 따기는 했는데 각각의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열법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무 평가는 그 자체가 상대적 가치의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와 장점에 따라서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랭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1등인 것 같고 2등인 것 같고 3등인 것 같이 이렇게 주관적인 순서를
정하는 평가 방식인데요.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괄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니까 뭐 너는 저희 실생활에 예를 들어보면은 가수 누구가 좋은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분류법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수준이나 등급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직무를 적절히 판정해서 맞춰 놓는 방법이고 서열법보다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순위는 어떻고 2순위는 어떻고 그런 방식들을 사전에 등급을 나눠 놓으면 이 직무는 1순위 쪽에 해당이 된다, 2순위 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직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각 등급의 특정 직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역시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수법인데요. 이렇게 등급을 나누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점수들, 예를 들어 1순위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점수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직무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점수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 방법은 직무평가의 요소를 추출해서 요소별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선정하고 총 점수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직무를 평가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책임 요소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노력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할 텐데 여기에서 회사마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한다는 게 가중치를 여기에다가 부여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I를 중시하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100을 계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술 파트가 가중치 50이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30이고 노력 부분이 20이다. 그러면 각각의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더 잘 습득한 사람이 가중치가 50이니까 이 부분의 직무가 좀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점수법이 이런 식으로 직무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요소 비교법인데요. 이거는 서열법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벤지라는 학자가 이러한 요소 비교법을 창안을 하였고요.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핵심적인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하고 그 핵심 대표 직무와 다른 그런 평가 요소들을 비교하여서 모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수험 공부 다 하고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약간 여유 시간 있을 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행 가기 좋은 나라를 꼽아봐라, 순위를 매겨봐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 나라로 선정을 해서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점 중에서 한 좋게 봐서 70점 정도의 그런 여행 가기 좋은 나라다라는 기준을 봤었을 때, 뭐 러시아는 어때? 아니면 뭐 미국은 어때? 그러면 100점 중에서 한국이 70점 정도면은 나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나라고 뭐 먹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여기는 뭐 50을 할래. 미국 같은 나라는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한국보다 그래도 큰 나라고 뭐 체험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뭐 80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 요소를. 그래서 다시 직무 평가 부분으로 들어와서 아까 했던 부분처럼 기술 파트와 책임 파트와 그리고 노력 파트를 예시를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요소들인데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을 임금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IT 산업 같은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이 25,000원 정도고 그리고 책임 파트가 1.5만 원 정도 그리고 노력 파트는 10,000원 정도다. 음, 10,000원 정도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인지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각각의 서분 점료 이 각각의 방법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무 평가를 할 때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고 중요한 직무라면 당연히 평가받았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고하려고 평가하는 게 아닌지 해고, 평가, 오해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잘 납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사전 설명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직무평가를 할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각각의 그 직무들이 뭔가 점수가 낮거나 해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기업에 있어서 뭔가 인사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참여를 해줘라. 미리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와 참여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데요. 일관된 평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또는 이런 인사팀에서 보통 이런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분인데요. 이렇게 직무 평가를 했는데 잘 협조해줘서 이렇게 직무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평가를 하고 나서 아무런 말도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 계속 오해가 또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해서 수용성과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직무 평가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계속 직무 평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평가를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서 이런 직무 평가를 진행을 하면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좋은 거구나. 그러면 다음에 진행을 해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 부분인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라지는 직무도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무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조직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무를 주기적으로 재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갱신해야 된다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옛날 직무 명세서나 직무 기술서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분석을 한 부분들로 어떻게 직무를 제대로 설계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는데 먼저 전통적인 직무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직무 설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인사관리 역사 할 때 과학적 관리법이나 사회적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전통적 직무 설계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에 따르면 병뚜껑을 계속 한 사람이 만들다던가 아니면 신발 밑창만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전문적으로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전통적 직무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직무가 하나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적 직무 설계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가 통합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직무 설계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욕구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 써놨죠. 그래서 조직에 수행되는 여러 직무들 간의 내용, 기능, 관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어떠한 직무를 뭐 여러 가지 하는지 또는 한 개를 하는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한 게 그 기능 관계이고 그것들을 직무 설계 해서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무 설계의 중요성은 직무 설계를 알맞게 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 증대도 되고 직무 만족도 되고 그래서 다 좋은 말을 써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뭔가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조직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접근법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전통적인 직무 설계는 업무 수행 속도랑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고요. 분업을 통한 직무 전문화를 예를 들 수 있다. 이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복습 잘 하셨으면 금방 기억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은 이번 시간 다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가 현대적 직무 설계인데요. 하나의 일만 하면 그 분업된 일을 해가지고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기계가 된 것처럼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설계 방법이고요. 흥미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직무 확대화라는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전문화. 이게 전통적 직무 설계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전통적 직무 설계.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분업이고요. 직무를 아예 작은 단위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축소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직무 전문화의 의의인데요. 직무 전문화란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들을 그 숫자 면에서 줄이는 것. 이게 직무 축소이죠. 그리고 산업화 이후 조직에서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복잡해진 업무들을 협동해서 처리하고자 했다. 그래서 스미스의 분업 이론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그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생산성 향상. 그래서 직무 전문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수직적 전문화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분배에 따른 분화인데요.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많았을 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각각의 직위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요. 팀장, 대리, 그리고 뭐 주임 사원 이렇게 있었을 때 각각이 뭐 결제만 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행정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분업해서 맡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조직의 형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수직적인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사원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뭐 가장이 해야 되는 일, 그 다음 다른 분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분배에 따른 분화라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전문화인데요. 수평적 전문화는 과업의 내용과 양에 따른 직무 간의 분화 정도로서 단위 조직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일들이 수행되는지를 의미한다. 이 수평적 전문화라는 거는 어떠한 업무를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뭐 고무를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무 자른 거를 쪄서 가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쪄서 고무를 부풀리는 작업해야 되고, 그거를 타이어 휠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수평적으로 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그런 타이어나 제조 생산 공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각각으로 해줘야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게 수평적 전문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직무 전문화가 되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기업의 측면에서 그리고 종업원의 측면에서 잘 이해하고 각각의 그 장단점들을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측의 장점은 일단은 단순 작업이 반복되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비가 저렴하다. 그냥 임금을 최저만 주고 시킬 수가 있다.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자세하게 아까 뭐 타이어 고무 자르는 일, 그 다음에 찌는 일, 뭐 검사하는 일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서 작업자를 선발하고 훈련하기 쉽다. 처음부터 다양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뭐 병뚜껑만 만들면 돼. 또는 이거를 뭐 체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높은 생산성. 이거는 과학적 관리 방법이랑 그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과업을 감독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냥 각각 하나의 일을 하는 거를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과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감소할 수 있죠. 완성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에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를 뭐 검수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유를 먹고 내가 배에 뭐 탈이 났었을 때 이 사람이 만든 우유 먹고 내가 이게 배탈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컴플레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거를 하나를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본인들이 하는 업무만 하면 되니까 뭔가 불량이 나더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종업원들은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편하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감소한다. 하는 일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되니까 복잡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단순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받고 따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미숙련공의 취업이 용이하다. 숙련공을 따로 채용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직무 전문화의 장점이 되겠고요. 직무 전문화의 단점 부분인데요. 단점 부분은 일단 기업 측의 단점인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단점이라고 고쳐주세요. 일단은 기업 측의 단점을 보자면 책임 규명이 어렵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장점을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단점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 방법에서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인간 소외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업자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의 단점으로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 권태감이 누적이 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기회가 적고, 왜냐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또 단점으로는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건데요.
어려운 일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저희가 따로 쉴 수가 없겠죠.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대량 생산에서의 인간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피로감이 가중된다. 그리고 인간소의 현상,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점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 전문화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 다음 나오는 게 현대적 직무 설계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